오늘 이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막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과거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새 비서실장과 총리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오래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한번 짚어볼 부분이 박영선, 양정철 카드는 왜 나왔을까? 이제 그것이 일으킨 파장이 굉장히 컸으니까요. 왜 야당 쪽에 있는 인사들을 그것도 핵심인 총리와 비서실장에 앉히는 방안이 용산에서 검토됐을까? 그 이유를 조금 듣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은, 홍 소장님은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는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 참 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단지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실에서 선거 사후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런지, 그리고 또 이 표 분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는 건지, 한 5% 정도 뒤진 것을 야당 쪽에 도움을 받아야만이, 즉 협치를 해야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했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보건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학적 분석을 했다면은 예. 또 더 이해가 갈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우리의 어떤 그런 단순한 유사한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당내의 당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충분한 여권의 충분한 협의나 그것 없이 이런 의견이 나왔다면은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남의 막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가? 보수 지금 이선 기류가 발생했는데, 예. 그 이선 기류가 발생했는데 박영선 또 누구라고 했나요? 양정철. 이거는 이제 보수로 봐서는 잘못하면은 이거는 멘붕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얘기는 사실 뭐 익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어서 뭐 검토 카드가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지만 왜 이 야당 인사들이었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또 일부 호사가들 입에서는 처음부터 뭐 원희룡 또 저기 장제원, 정진석, 김한길 이런 분들을 꽂으면 자기네 이 보수층 여당 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야 너희들 이 사람들 안 되면 박영석, 양정철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발탁하기 위해서 더 센 카드를 일부러 선제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랬다면 네. 그나마 지금 대통령실이 굴러가고 있다라는 방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른 사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17일이죠. 17일 아침에 거의 뭐 아침 일찍 TV조선과 YTN 보도로 박영선, 양정철 그리고 김종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기용설. 그런데 3시간 뒤에 대통령실이 대변인 공식 입장으로 검토된 바 없다. 물론 전혀나 이런 게 안 들어가서 예. 약간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선 내용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은 그랬어요. 그렇죠. 예. 공식 입장이라는 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고 최소한 비서실장의 승인을 받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공식 입장, 우리가 그럼 기자 아시겠지만 공식 입장인 건 늘 저희가 존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몇 시간 뒤에 일부 관계자 발로, 예. 비서관들이 관계자 발로 유력 검토된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럼 이건 이미 대통령실의 기강이 없어진 거예요. 내부에서도 혼선이 막 그렇죠. 일어나는군요. 설령 검토된 게 맞아도 공식 입장이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때 처음에 어떤 리크 흘렸겠죠. 흘렸던 측에서는 다시 기자가 야 아니라는데 했을 때는 뭐라고 되냐면 약간 검토했는데 그럼 뭐 아닌가 봐. 뭐 두고 뭐 지켜보지 뭐. 이게 앵커도 아시겠지만 그게 상식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그냥 검토된 게 맞다라고 나와요. 그거는 난맥상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공식 라인이 있고 또 다른 라인에서 니네가 잘 모르는 거야. 비선 여기가 더 맞아. 그리고 실제 이래.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얘네가 해야 돼. 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난맥이고 기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전략적으로 이관계를 썼다고 보기에는 지금 그 정도 얘기가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각 라인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관계는 아닌 것 같다고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두 번의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발표 중 어느 것이 더 맞을까? 음.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표는 아니고 예, 비서관들이 발표는 공식 그나 입장이어도 제가 볼 때는 검토한 적이 있다. 라고 있다는 얘기한 게 게 이게 예, 제가 맞지 박영선 않나 양정철을. 싶어요. 예. 뭐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처음 정치를 시작하고 이후 스탠스를 취하거나 당을 이제 원래 그 당시 국민의힘 합류하기 전에 당을 만들었다가 이제 들어왔죠.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정치적 정체성이라든가 지향성이 보면은 이 기존의 보수하고는 결이 달라요. 제가 보건데 한번 생각해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보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 나오기 전에는 예. 민주당 지지자였고 민주당이 훨씬 그러니까 가까웠습니다. 보수란 용어를 굉장히 본인 스스로 안 하고 이게 내심 금기시 하는 게 아닌가. 한동훈 대통령, 저 비대위원장도 그런 면이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에 지금 인적 구성이나 그게 보면은 친박보다는 친이성, 선진연대 그 중심입니다. 이게 또 한 단계, 그러니까 이건 친이라고 하죠. 한 단계 돌아가면 YS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YS, 이명박 대통령이 전등장할 때 그때 YS 칠드런이라고 했죠. 그 칠드런 중에 하나가 뭐 장자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었고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옛날 YS 상도동계는 옛날 동교동계하고 민주당 같이 했던 세력이란 말입니다.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 정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호감이나 어떤 이 관계가 과거 박정희로 내려오는 박근혜 이 친박보다도 이 동교동계보다도 좀 동교동계가 더 친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정서적인 것이 작용을 해서 이 박영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스토리를 쭉 이제 흘러 올라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민정당 또는 이제 박근혜 뭐 이런 쪽 계열보다는 이제 그 박정희 박근혜 뭐 이런 쪽 계열보다는 오히려 민주화 세력 쪽에 더 가까운. 제가 알기로는 저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 부부하고는 이제 친하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부터 MBC 기자로서 만났었고 그다음에도 계속 만났었고 근데 하필 또 그 배우자인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수사 팀장일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제 그때 법사위원이었고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인한테 전해 들은 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국민의힘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실제 가까운 분들에게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 알면 이전에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예. 이상돈 비대위원장을 추천했다가 민주당 지지층에 강한 반발을 얻고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그래서 너무 한쪽 이런 쪽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를 좀 강조하고 약간 중도적 입장을 취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친문 때도 거리가 좀 있었고 친명들과도 거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오히려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정서적이나 이념적으로도. 그래서 실제 국민의힘 정부에 뭔가 역할을 하는 거를 초기에도 본인이 고민을 했고 어떨까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협치하라 이번에 예. 하니까 그럼 우리도 있어. 누구? 윤 대통령이 나랑 친한 박영선, 양정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전 그 아이디어는 좋다고 보는데 제대로 되려면 민주당이랑 그럼 이분들은 제가 같이 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괜찮을까요? 미리 사전에 좀 그렇죠. 그 얘기를 조율을 하고 해야 좀 되는데 의견을 나눴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일단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대화하기가 싫어해요. 그게 이제 정무팀의 역할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정무팀에서 그런 그 역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후일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부 라인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뭐 대통령이 사적으로야 친한 분들 많죠. 민주당 내에도 많이 있을 예.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뭐 가깝고, 또 예. 굉장히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바로 총리나 비서실장에 기용을 하거나 임명을 할 경우에
보수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나올 것이고 또 야당이 그러면 동의해 줄 것인가 자기네 쪽 인사를 흔쾌히 통합 협치라는 차원에서 내줬을 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굉장히 장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빨리 정해져야죠. 그러니까 여권도 빨리 이제 수습을 하고 빨리 이제 국정 운영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까운 게 됩니다. 잠깐만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안타까운 게 제가 볼 때는 능력 있는 문제는 하고 싶어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왜냐면 다들 거부하고 그럼 대통령이 좀 경청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소문이 쫙 난 게 잘 설득이 안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 경로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갤럽 지지율도 나왔지만 지지율이 크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상정상. 이 얘기는 이제 여러 이제 그 뭐 이렇게 흔히 이제 네. 방송이 아니라 방송 이제 그 불이 꺼지면 이제 사적으로 많이들 얘기들 해요. 대통령이 그런 어떤 통치 스타일 때문에 옆에서 일하기 너무 힘들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이제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뭐 장관급이나 아니면 비서관급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대통령이 또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본 그쪽 분들. 분들하고는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분들이 뭐 있어요. 제가 옆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시를 내리는지 보지를 못해서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여튼 뭐 이런 수석들이 설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때다 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실장님이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예. 이제 홍 소장님이나 제가 또 듣는 분들은 또 예. 물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맞아요. 이게 뭐가 맞는지는 뭐 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대목 하나는 이번에 비서실장 총리 얘기가 쭉 나오는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매일 뭔가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이분이 뭐 여러 얘기가 뭐 추측들이 나와요. 왜 이분이 자꾸 이렇게 중앙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코멘트를 할까? 물론 이제 당의 굉장한 원로이고 또 뭐 본인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여권에 차기 유력한 또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얘기가 되는데 왜 이분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계속할까? 혹 세간에서는 미래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니까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했더니 홍 시장이 또 발끈하셨죠. 그런 유치한 해석하지 말라. 근데 요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막 비판하는 와중에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또 알려졌어요. 대통령과 독대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을 더 비판한다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요게 뭔가 정말 연관이 있는 건지 대통령과 독대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수위가 커졌다. 그러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는 대통령은 또 왜 한동훈 위원장과 저녁을 안 먹을지 왜냐면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뭐 먹고 전국 구상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자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라는 이제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혹시 해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지층한테 한동훈은 확실하게 또 인식을 심어놨어요. 우리의 차기 주자다. 이번에 뭐 저희들 그 4월달 정기조사 13일에서 15일 국회 뉴스하고 1,004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있는데 차기 보수 대권 주자를 물었더니만 한동훈이 22.7%가 나오는데 홍준표는 9.3%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뭐 전체니까 그렇다 치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은 52.9%예요. 근데 여기에 홍준표는 11.9%예요. 자,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지금 여론상 놓고 보면 초조한 거예요. 지금 54년생이잖아요. 예. 54년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이 아니에요. 80대까지 뭐 대선에 그렇게 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다음 대선에서 안 되면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치면서 국민은 몰라도 적어도 국민의 지지층한테는
각인이 되어가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든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초조함이 일단 홍 시장한테는 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시점에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이 홍준표 시장이 두 분이 만난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홍준표 시장이 저 좀 봅시다 해놓고 그 자리가 마련될까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홍 시장보다도 대통령실에서 그 먼저. 자리가 있었다면 그건 인정을 해. 대통령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보면 대통령실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뭔가가 필요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자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지 않고 홍준표를 만난다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에 뭔가가 이상교류가 있다는 걸 뭐 직감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러면은 문제는 이 홍 시장한테 뭔가의 정치적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시장한테 정치적 역할을 맡긴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건데, 지금 그 이후 강도가 강화된 거는 제가 본 데는 말에 지금 집중되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로 집중이 되는데, 아마 홍 시장한테 그 견제적 역할을 맡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홍 시장을 만난 것은 당의 원로로서 이제 비서실장이나 총리와 관련된 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추천을 받기 위해서 만났을 가능성, 딱 그 이유로 만났을 가능성이 딱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홍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기 보수에, 그러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보수 정권 탄생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한동훈이 아닌 홍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 두 가지 목적 다 갖고 다 만났을 가능성. 대부분이 이제 아주 긴박한 요구가 아니면 음, 복합적이죠. 한쪽만 가지고는 굳이 따지면 만나지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 추천했다고 해서 총리나 비서실장을 그 사람을 할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해안을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제원, 김한길 두 분을 그렇죠. 추천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가장 큰 동의는 한동훈 견제용이다, 그렇게 봐요.